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싱글맘입니다. 전 주변의 부러움을 사며 결혼했었어요. 시아버지도 의사, 남편도 의사로 그야말로 남들이 보면 땡 잡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결혼이었죠. 일반 회사원이었던 제가 의사인 남편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제가 미인대회 출신이라는 특이점 때문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특히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미스코리아 같은 대단한 미인대회는 아니었지만 당시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아름다운 여대생들이 출전한 대회였어요. 진을 먹을 정도로 뛰어난 외모라고 할 순 없어도 상 하나는 받고 주변에서 아깝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는 됐습니다. 남편은 미인대회 출신이라는 점에 꽂혀서 소개팅 자리에 나온 사람이었죠. 물론 남편도 인물이 괜찮은 편이었어요. 저도 남편도 외적으로는 서로의 이상형에 가까웠기에 시작부터 결혼까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좋은 학교를 나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점을 높게 사주셨고요. 그때는 남편이 저한테 푹 빠져 있었기에 지극정성이었어요. 연애 중 바쁜 스케줄 때문에 서운한 적은 있었어도 다른 문제로 속썩인 일도 없었죠. 그렇게 무난하고 경제적으로는 분에 넘치는 결혼 생활이 끝난 건 딸이 막 초등학생이 된 무렵이었습니다. 저한테 카톡 하나가 온 거예요. 그건 남편과 웬 여자가 침대 위에서 뒹굴고 있는 사진과 영상이었죠. 이게 대체 뭐야? 여보, 이거 뭐야? 뭔데? 이게 왜? 양수정이 누군데? 이 여자 누구냐고?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냥 그건. 그냥 뭐? 그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미래를 즐긴 여성은 같은 병원 동료 의사였는데 무려 그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그 여자도 지방 미인대회 출신이더라고요. 그 여자도 결혼해 제 남편과 외도를 한 것이었죠. 결혼 생활을 9년 했는데 같은 사람과 5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니요. 바쁜 스케줄, 각종 세미나를 핑계대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는데 많은 나날을 그 여자와 함께 보낸 시간이었던 거예요. 솔직히 단순한 바람이었으면 한 번쯤 눈 감아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시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셨고 자식이 있었으니 참아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같은 병원에 오피스 와이프를 두고 5년 동안 내연녀와 연애를 했다는 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미안하다, 영주야. 내가 너한테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할 수만 있다면 홍석이 그 녀석, 호적에서 확 파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잘못도 아닌데 그러지 마세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키워주셨을 텐데 두 분 얼굴에 먹칠을 하네요. 못난 아들 때문에 병원도 못 나가겠다. 아주 소문이 다 돌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소리야. 그 꼴도 보기 싫은 김 교수 놈은 자식 농사 대박이라고 비아냥거리질 않나. 아유, 그 집에서 나오지 말고 계속 살아라. 네 앞으로 명의 이전해 줄 테니까. 네? 아니에요. 그렇게 과한 걸. 현서 계속 보고 살고 싶다는 의미야. 이혼한 며느리 눈치 보느라 우리 현서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살면 나 아마 속이 다 죽지 싶다. 그러니까 그건 좀 봐주라.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으셔도 자주 찾아뵐 텐데요. 내가 염치가 없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 현서 교육 문제는 나한테 맡겨라. 애비가 애비 노릇 못하면 할애비라도 제대로 해야지. 시부모님의 배려로 살던 집에서 남편만 나가게 되었고 아버님께서 아이 학원비를 비롯한
교육비 문제는 전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도 너무 손만 벌리는 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서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취직도 했어요.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된 터라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학교 선배가 만든 회사와 기회가 닿은 거예요. 이혼 후 남편의 내연녀였던 여자는 병원을 옮기게 되었고 남편도 병원에서의 입지가 안 좋아졌다더라고요. 남편 소식은 시부모님을 찾아뵐 때마다 간간히 푸념과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애초에 재혼은 꿈도 꾸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었어요. 너 같은 건 여자 품고 살 자격도 없다며 재혼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이혼 후 4년이 지나도록 혼자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이 키우고 밥벌이 하느라 남자 만날 기회도 없었고 믿었던 남편의 배신에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바쁜 스케줄을 핑계로 딸과의 교섭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던지라 남편과 다시 만날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교섭도 사실 시부모님이 하시던 거라 시댁에 아이를 맡기면 거기서 한 번씩 보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혼 후 4년 만에 아주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느 때처럼 아이를 시댁에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를 봐주시는 친정엄마가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너 출장 갔다 온 사이에 앞집에 사람 들어왔더라. 그래? 얼굴 봤어? 이사 왔다고 해서 내다봤더니 젊은 여자가 혼자 들어오더라고. 혼자냐고 물었더니 별걸 다 묻는다는 식으로 사람 무한하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더 말은 안 했는데 성격이 영 아닌 것 같더라. 괜히 부딪히지 말라고. 뭐 부딪힐 일이나 있나? 전에 살던 사람들이랑도 엘리베이터에서 볼까 말까 했는데 오늘 정 기사님 오실 거야. 현서 가방 챙겨놨으니까 그대로 보내고 엄마도 좀 쉬어. 알았어. 근데 요즘 현서 좀 까칠해졌더라. 기집애가 사춘기인가 봐. 왜? 엄마한테 뭐 버릇없이 구는 거 있어? 그건 아니고 그냥 좀 가끔 틱틱대고 얼굴에 짜증 묻어 나오는 거 말이야. 그러면 아주 혼을 내야지. 엄마 가끔 보면 현서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나 키울 땐 안 그랬으면서. 너랑 현서가 같니? 아무튼 너 엄마니까 말해주는 거야. 알았어. 내가 한번 잘 얘기해 볼게. 최근 딸이 좀 까칠해졌다는 엄마의 말을 그렇게 진지하게 듣지는 않았어요. 딱 사춘기가 시작될 나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시댁에 갔다 온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딸이 느닷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 아빠랑 살까?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랑 살다니. 엄마랑 많이 살아봤으니까 아빠랑 살아보는 것도 좋지. 네 아빠랑 살면 뭐가 좋다고. 왜? 아빠는 만날 때마다 항상 웃어주고 친절하게만 구는데? 뭐 엄마는 맨날 화만 내서 싫다 이거야? 아빠야 너 주 양육자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지. 엄마도 너 가끔 보면 웃어주기만 하고 다 봐줄 수 있어. 할머니처럼. 그러니까 가끔 보고 살면 좋겠네. 너 정말? 너 갑자기 왜 이래? 안 하던 말이나 하고. 사춘기라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불만 있으면 제대로 말을 해. 딸은 그 말에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아직 아이인데 너무 닥달했나 싶어서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좀 더 단호하게 키운 건 있어요. 똑같이 버릇없이 굴어도 편부모 가정 아이들은 아빠가 없어서 엄마가 없어서라는 말이 따라 붙었으니까요. 그래서 행여 그런 소리 들을까봐 더 엄격하게 대했죠. 아무리 애를 써도 사춘기는 어쩔 수 없는지 자꾸 미운 짓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어리지만 알게 모르게 어른들 사이에서 부모가 어떻게 헤어졌는지 충분히 알았을 텐데 그걸 모르고 저러나 싶어 속상하기도 했었고요. 애가 뭘 알아. 듣고도 그 말이 뭔지는 알겠어? 현서 탓하지 마.
너도 잘한 거 하나 없어. 뭐가 또 내 탓이래? 너 바쁘다는 핑계로 요즘 애한테 얼마나 무관심한지 알아? 내가? 내가 뭐가? 꼬박꼬박 애 학원 선생님이랑 학교 담임 선생님이랑 연락도 자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랑 연락하는 거 반만 줄이고 애한테 좀 신경 써봐. 너 이번에 현서, 윤서랑 싸워서 펑펑 운 거 모르지? 윤서랑? 윤서랑 왜? 둘도 없는 사이처럼 지내더니. 몰라. 제대로 말은 안 하는데 뻔하지 뭐. 그 나이 때 애들이 대단한 걸로 싸웠겠어? 뭐 하나 서운한 거 꽂힌 거지. 너 밖에서 힘든 건 알지만 애 신경 좀 써. 할머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힘들다는 거야.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전 그제야 제가 너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렸나 싶었어요. 솔직히 아이 교육비 문제는 시댁에 맡겼으니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염치 없이 생활비까지 지원받을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아이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는 오롯이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 했으니 대비도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 조바심에 제가 미처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퇴근 후 딸과 제대로 이야기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딸이 앞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현서야, 너 왜 거기서 나와? 그냥 잠깐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물어볼 거? 너가 앞집에 물어볼 게 뭐가 있다고 앞집까지 찾아가. 비켜봐. 엄마 왜 그래? 하지 마. 당황한 딸의 태도를 보니 더 수상하다고 생각해 옆집 초인종을 눌렀죠. 초인종을 누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문이 열렸는데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앞집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거든요. 뭐야? 당신이 왜 거기서? 들켰네. 너무 빨리 들켰다, 현서야. 그치? 뭐야? 현서 너 그럼 다 알고서? 현서 보고 싶어서 앞집으로 이사 왔어. 나도 이제 아빠 노릇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빠 노릇이라니. 당신이 언제 그런 걸 했다고. 기가 막혀서 진짜. 가자 현서야. 빨리 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찬물 한 잔을 쉬지 않고 들이켰죠. 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식탁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아빠랑 살고 싶단 소리를 했구나 싶더라고요. 아빠 앞집에 이사 온 거 언제 알았어? 이사 오기 전부터.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아빠가 말해줬어. 근데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아빠가 비밀이라고 해서. 비밀이라고 해도 엄마한테는 말해야지. 왜? 엄마 비밀도 아빠한테 말 안 할 거야. 비밀인데 왜 엄마한테 말해야 돼? 저는 말문이 막혀 그냥 쳐다만 봤습니다. 결국 딸과 제대로 대화 좀 해보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늦은 밤 딸이 잠들고 난 후 다시 앞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얼굴만 내밀고는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뭐야, 이 밤중에 예의도 없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뭔데? 왜 당신이 거기서 나오는데? 내가 내 집에서 나오는 것도 당신 허락받아야 돼? 말장난 하지 마. 왜 하고 많은 집 중에 우리 집 맞은편으로 온 건데? 대체 무슨 꿍꿍이야? 꿍꿍이는 무슨? 말했잖아. 앞으로 현서 좀 자주 보고 싶어서 그래. 대체 당신이 언제부터 현서를 챙겼다고? 잠깐만. 당신이 바람 나왔어? 같이 살자고? 안 돼? 엄마랑은 살아도 되고 아빠랑은 안 되는 법 있어? 양육권 그거 언제든지 재조정할 수 있어. 알잖아.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럴 일이 없네요. 하던 대로 해. 애 아빠 노릇하고 싶으면 적당히 오버하지 말고 적당히. 이사까지 오는 게 말이 돼? 남들이 보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 내가 행여 당신이랑 뭐 잘해볼까 싶어 그러는 거라면 꿈깨.
그럴 생각 없으니까. 피차 일반이네요. 아무리 아빠라도 주 양육자는 나야. 앞으로 현서 만나려면 제깍제깍 나한테 보고하고 만나. 알았어? 저는 그렇게 쏘아붙이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남들이 보면 얼마나 딸이 보고 싶었으면 저렇게 할까 싶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남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딸은 남편에게 그렇게 애틋한 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분명 앞집엔 까칠해 보이는 젊은 여자가 들어와 산다고 했는데 제가 본 건 전 남편이잖아요. 대체 무슨 일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그 까칠한 젊은 여자가 남편의 동거녀였던 겁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날은 그 동거녀가 지방에 있는 자기 집에 가서 집을 비운 날이었어요. 딸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혼자서 이사 왔다고 하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동거녀까지 달고 왔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빠 노릇 해보겠다는 사람이 맞나 싶어서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만 찍으면 남이 된다고 이미 남이 된 전 남편이 누구랑 뭐라고 살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지만 전 남편이 맞은편 집으로 이사 온 게 아무렇지 않은 것도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딸 정서상으로도 좋지도 않고요.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해야 하나 하던 중 그 여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는데 이상하게 저를 자꾸 쳐다보더라니 역시나 같은 층에서 내리는 겁니다. 저기요. 저기요. 네? 저 알죠? 글쎄요. 저 이 집에 살아요. 그럼 무슨 의미인지 알 텐데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제대로 하세요. 빙빙 돌려가며 스무고개 하듯 묻지 말고요. 그래요. 알만한 사람들끼리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이 앞집에 전처랑 아이가 산다는 거 저 여기 와서야 알았어요. 제 기분 어떤지 아시겠죠? 글쎄요. 이웃남이랑 동거하고 전처 집 맞은편으로 이사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뭐예요? 내가 말했죠. 할 말 있으면 제대로 하라고. 지금 당신 기분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나. 난 당신 딸이랑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당신도 홍석 씨한테 당신 딸 보낼 생각 말아요. 나는 애 딸린 이웃남인 줄 알았으면 안 만났어요. 대학병원 의사란 거 알았을 땐 좋았겠죠. 이봐요. 장홍석 씨한테도 똑똑히 전해요. 난 우리 딸 아빠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보낼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김칫국 마시지 말라고요. 보자 하니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쏘아붙이고 들어와 버렸죠. 그러고도 속에서 열불이 나서 찬물을 들이켜 마셨어요. 제가 왜 전 남편 동거녀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마음 같아선 당장에 전 남편에게 연락해서 이게 대체 무슨 경우냐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상대하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그런데 동거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꾸 남편이 딸을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현서 너 학원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야 들어와. 엄마한테도 할머니한테도 연락도 없이. 아, 이 앞에 있었어. 이 앞에 어디? 너 설마 아빠 집에 가 있었던 거야?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 아빠도 내 보호자인데. 그래도 엄마한테 연락은 했어야지. 아, 정말. 알았으니까 일단 들어가. 아, 근데 그 집에 아줌마는 없었어? 있었어. 너한테 뭐라고 안 해? 딱히 말 거는 스타일은 아니야. 딸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대체 뭐가 문제냐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딸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면 법적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협박도 했죠. 5년 동안 저를 기만하고 배신한 전 남편을
이웃으로 보고 살아야 하는 것도 열받는데 이제와 아빠 노릇 운운하며 딸에게 접근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권리가 없다는 건 알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 할머니 말대로 호랑이는 뭐하나 저런 염치 없는 놈 하나 안 잡아가고 싶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전 남편 동건녀라는 여자는 저만 보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저기요, 말이 틀리잖아요. 딸 안 보내겠다면서요. 내가 보내고 싶어서 보내요? 법이 그렇다잖아요, 법이. 그럼 딸한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죠. 지금 홍석 씨 방 하나 애 내어준다고 호들갑 떨어요. 마주보고 사는 것도 기가 막힌데 양쪽에다가 딸방 만들어 놓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와, 진짜 쌍으로 사람 미치게 하네. 그 꼴 보기 싫으면 나한테 와서 이럴 게 아니라 그쪽 잘난 남자친구 설득해서 이사 좀 가자고 해요. 내가 지금 바람나서 이혼한 전 남편 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요? 나야말로 내 딸 그 집에서 나오는 걸 보기 싫으니까 제발 좀 눈앞에서 꺼져달라고 전해주시겠어요? 전 남편은 전 남편대로 그 여자는 그 여자대로 속을 긁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는지 원형 탈모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애 앞에서 대놓고 애 아빠 욕하는 건 할 수가 없어서 엄마랑 단둘이 있을 때만 신나게 까내렸죠. 그마저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서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딸이 진지하게 제게 그러는 겁니다. 나 아빠랑 살고 싶어. 뭐? 현서야, 아빠 코앞에 살잖아. 그래서 엄마 허락 없이도 보고 싶을 때마다 가서 보는 거 아니야. 그럼 됐지. 뭘 굳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 가끔 놀러 가는 거랑 같이 사는 건 다르니까. 그래, 달라. 너 전에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고 화만 내서 싫고 아빠는 볼 때마다 웃어줘서 좋다고 했지? 그 집에 가서 사는 게 당연해지면 이제 정반대가 되는 건데 그래도 가고 싶어? 그리고 그 집엔 아빠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 그 아줌마는 현서 보고 오라고 해? 어차피 아빠 집이라서 아빠 허락만 받으면 된다고 했어. 결국 그 집에서 바쁜 아빠 대신 집 지키고 있는 사람이 그 아줌마인데 그럼 아빠 없을 때 그 아줌마랑 내내 같이 있을 거야? 그럼 그때는 엄마 집에 와서. 그게 뭐야? 그럴 거면 그냥 여기서 지내면서 아빠 보고 싶을 때마다 가면 되지. 제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받아치자 딸도 할 말이 없는 듯 말문을 닫더라고요. 그때는 대체 왜 딸이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알지 못했어요.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아니고 맞은편에 살면서 굳이 아빠 집에 가서 살겠다는 명분이 너무 약했거든요. 그저 사춘기 소녀가 된 예민한 시기의 투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전 남편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도 확실히 다시 한번 경고를 했죠. 자꾸 현수한테 바람 넣지 마. 맞은편에 살면서 왜 애를 데려가겠다고 난리야? 보고 싶을 때마다 데려가서 봐. 그러면 되잖아. 그러는 너야말로 그렇게 보고 싶으면 우리 집에 보내놓고 보고 싶을 때 가서 보면 되잖아. 억지 부르지 마. 그리고 당신이랑 같이 사는 그 여자는 현서 대놓고 싫어하고 마다하는데 같이 사는 사람한테 예의도 없어? 아, 맞다. 당신 그런 거 없는 사람이지? 비아냥대지 마. 그 사람이 핑계로 걸림돌이 된다면 난 그 사람이랑 헤어질 수도 있어. 뭐? 내가 이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산 이유가 뭐겠어? 옆에 앉혀놓기엔 부족하고 적당히 세워놓고 지낼 만하니 그렇지. 야, 장홍석. 너 진짜 쓰레기구나. 난 너 같은 놈한테 내 딸 못 보내. 나 기만한 것도 모자라. 이제 같이 사는 여자까지 그런 식으로 얘기해? 넌 진짜 사람도 아니다. 딸 키우는 아빠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나 우리 현서 당신한테 절대 못 보내니까 그렇게 알아.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했다간 아버님께 다 말할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그때까지 시댁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건
말해봤자 변한 게 없을 것 같아서였어요. 말해도 전 남편은 여전히 딸에게 법적으로 아버지 지위를 주장할 수 있고 시부모님은 속만 상하실 테니까요. 예, 영주야, 잘 있지? 네, 어머니. 안 그래도 다음 주말쯤에 현서 데리고 한번 찾아뵐까 했었어요. 나야 좋지. 네 아버지한테도 시간 빼놓으라고 할게. 근데 혹시 홍석이한테 연락 온 거 없어? 왜요? 아니, 얼마 전부터 홍석이 그게 현서한테 간 건물 그걸 자꾸 꼬치꼬치 캐묻더라고. 거기가 최근에 좀 오른 모양인데 너 알고 있었어? 현수한테 간... 그때 아버님께서 현수한테 증여해 주신 그 건물이요? 아니요. 저는 그 부분은 다 아버님께 맡기고 있어서 몰라요. 명의만 현서 거지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한테 다 맡기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제가 법적 보호자래도 그만한 재산 관리하는 건 쉽지도 않고요. 네가 신경 쓰지 않아도 네 아버지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애가 꼬치꼬치 캐묻는 게 영 이상하다 싶어서 찝찝하더라고. 일단은 알고나 있어. 대체 무슨 꿍꿍인지 변호사도 만나고 다니는 것 같던데. 그래요? 알겠어요, 어머니. 일단 알고는 있을게요. 어머니께서는 괜한 말씀은 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갑자기 딸 앞으로 된 건물에 관심을 보이는 것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머릿속이 환하게 개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답답하게만 생각했던 비밀의 열쇠가 그 순간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전 남편이 갑자기 저희 집 앞으로 이사를 온 이유, 별 관심도 없이 살다가 갑자기 딸한테 잘해주며 양육권을 탐낸 그 이유를요. 사실 시아버님께서 딸에게 증여해 주신 그 건물은 원래 전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의 외도로 크게 실망한 시아버님께서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손녀인 제 딸에게 미리 증여를 해주신 거예요. 살던 집도 모자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건물이 딸에게 증여가 되었으니 전 남편 입장에선 속이 타는 일이었겠죠. 게다가 딸이 가진 그 재산에 대한 법적 대리인은 주 양육자인 제가 되니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전 남편을 만나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실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성산동에 있는 그 건물, 아버님이 현수 앞으로 해주신 거, 당신 그거 왜 캐고 다녀? 캐다니 누가 뭘 캐고 다녔다고 그래? 현재 시세 알아보고 변호사까지 만났다며. 대체 무슨 꿍꿍이야? 설마 현수한테 그거 가져가라고 애한테 접근한 거야? 양육권 가져가서 그거 처분하려고? 당신 그거 불법인 거 몰라? 생사람 잡지 마. 처분하긴 누가 처분한다고 그래. 현서한테 배로 돌려줄 수 있으니 그렇지.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신 그거 그냥 아버지 믿고 그대로 두고 있지? 답답하다 답답해.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그건 아버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야. 현수 앞으로 돼 있다고 하지만 엄연히 아버님 재산이고. 제발 적당히 하자, 적당히. 솔직히 나도 실망이 크네. 그래도 당신이 현수 아빠 역할 제대로 할 생각인가 내심 기대는 있었는데. 경고하는데 현석과 아무것도 건드리려고 하지 마. 나 그냥 못 넘어가. 저는 혹시나 있을 불상사를 우려해 결국 아버님께 그 사실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만약 전 남편이 그런 꿍꿍이가 있다면 피해를 보는 건 1차적으로 아버님이실 테니까요. 예상대로 아버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크게 분노하셨고 전 남편을 불러다 크게 야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어머니께 그 사실을 전해 들었고 우연히 단지 내에서 마주친 전 남편의 따가운 눈초리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더는 재산 문제로 딸에게 손댈 일은 없겠지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딸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조용히 처리한다고 한 건데도 딸의 귀에 그 사실들이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딸은 아빠가 자기랑 살고 싶어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 앞으로 된 할아버지의 증여 재산을 노렸다는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죠. 현서야, 자? 엄마랑 얘기 좀 할까? 아니? 그래, 자. 근데 현서야, 아빠가 꼭 그런 이유만으로 현서랑 살겠다고 한 건 아니야. 현서는 아빠한테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고 딸이니까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확실히 있었어. 여러 가지 여건상 엄마가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엄마랑 사는 거지. 너무 아빠 진심까지 미워하지 마. 응. 딸에게까지 괜한 원망을 심어주고 싶지 않아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내며 다독인 거예요. 하지만 딸의 힘없는 대답 소리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문 앞이 꽤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다행히 딸은 학원에 가고 엄마와 저 둘뿐이었는데 엄마가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서 귀를 기울여 보더라고요. 한참 그러고 있더니 소란스러움이 사라지자 와서 그러는 거예요. 현서애비, 그 여자랑 쫑났다 쫑. 그 여자 나가는 소리였어? 짐 싸들고? 정황상 그래. 현서애비가 그런 거 아니라고 통사정을 하는데도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처음부터 이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다고 울더라니까. 어이구, 드라마 찍으셨네. 현서애비 그거 괘씸했는데 아주 속이 후련해. 엄마는 싱글벙글 귀에 입이 걸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속이 그랬는데 엄마는 오죽했겠어요. 딸 두고 바람난 사위를 이웃으로 두고 마주치고 살아야 하니 그동안 속을 끓였던 거죠. 일이 그렇게 됐으니 전 남편도 이제 목적을 완전히 잃고 이사가겠거니 잠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이사 나갈 낌새는 보이지 않았고 근처 부동산에 물어봐도 내놓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싶던 차에 우연히 지하 주차장에서 마주치게 되었죠. 이사 언제 가? 이사를 왜 가? 가야지. 당신 새카만 그 목적이 다 탄로났는데 계속 여기서 지내겠다고? 갈 곳도 없어. 그냥 살 거야. 이거 왜 이래? 마주쳐서 좋을 거 없는데 왜 굳이 거기냐고. 정 그러면 다른 동으로 가.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 아니야? 어차피 집에 있는 시간도 적으면서 왜? 아휴, 됐어. 내가 당신이랑 무슨 얘기를 하니? 속임말을 쏟아내던 중 저는 그게 전부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면 애초에 그 집에 이사 오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전 남편을 지나쳐 가려는데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난데없이 제 손목을 잡아 세우는 거예요. 현서 엄마. 이거 왜 이래? 안 나? 그러지 말고 우리 재결합하는 거 어때? 뭐? 더위 먹었어? 돌았니? 4년이다. 이 정도면 나도 벌 받을 만큼 받은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됐고 당신도 솔직히 만나는 사람 없잖아. 현서 위해서라도 다시 같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참 쉽다. 하긴 원래 때린 사람은 기억도 못한다더라. 당신은 나한테 준 그 배신감과 치욕,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왜? 나는 당신이랑 다시 사랑할 생각도 없고 설사 그런 일이 기적처럼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난 당신처럼 배우자를 농락하고 기만하는 그런 파렴치한 짓은 못하거든. 복수를 위해서 인간성을 포기할 순 없지. 고작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실수에 비해 너무 과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 그 일로 잃은 거 많아.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명망도 잃었고 병원 내 입지도 좁아져서 승진은 꿈도 못 꿔. 그뿐이야? 상속 재산 절반 이상이 당신이랑 형서 앞으로 갔는데 당신도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당신 잃은 거 나밖에 더 있어? 막말로 내가 그거 법정 시비만 걸면. 하고 싶으면 해. 얼마든지. 현서 엄마. 실수는
내 의도치 않게 뭔가 벌어졌을 때를 실수라고 하는 거야. 작정하고 5년을 배우자를 속인 시간이 아니라. 양심? 당신 입에서 양심 얘기가 나오니까 좀 역겹네. 자식 생각해서라도 좀 정신 차리고 살자. 자기가 벌인 짓은 별일 아닌 취급하며 사람을 몰아세우고 재결합을 운운하다니요. 부부란 뭘까요? 살면서 전 남편처럼 인간의 밑바닥까지 박박 긁어보게 된 사람은 없었어요. 이래서 부부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하나 봅니다. 보통 적당한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기 마련이잖아요. 전 남편이 이사 갈 생각이 없다면 제가 이사를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며칠 후 바로 전 시부모님께 그 사실을 알렸죠. 어머님께서는 차마 못 볼 꼴을 봤다는 눈을 질끈 감으시고 아버님께선 언짢은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셨어요. 미안하다 영주야. 애가 뭐에 씌인 건지 날이 갈수록 왜 저러나 몰라. 내가 아주 속이 상해 죽겠어. 안 그래도 아버지가 불러다가 자식한테 부끄러운 짓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젠 적반하장이 따로 없더라. 궁지에 몰린 지도 결국 고양이를 물게 된다나? 자기한테서 다 뺏어갔으니 자기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야. 잘 지내다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돈 때문이지. 어리석은 놈. 실은 학교 선배가 회사를 차린다는데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보더라. 그래서 돈 문제가 좀 있었나 봐. 1년 전에 네 아버지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왔었는데 거절했거든. 아마 지금 살던 집에도 대출 꽤 끼어 있을 거다. 영주, 너는 적당한 집 찾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부족하면 내가 도와주마. 아니에요, 아버님. 실은 영주랑 저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기도 해서 이참에 좀 줄여서 이사하고 아버님께 좀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버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제게 그렇게 큰 위자료를 줬는지 알지만 사실 저도 내내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됐어. 나한테 줘봤자 결국 홍석이 그놈한테나 가겠지. 정 네가 가지고 있기 힘들면 현서 앞으로 돌려라. 그거면 됐어. 확고한 아버님의 생각 때문에 결국 저는 돈을 돌려드리겠다는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이사갈 집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남편 때문에 제 인생이 180도 달라질 것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한창 이사 준비를 하던 저는 우연히 전 시아버님과 전 남편 병원에 입원한 지인의 병문안을 가게 되었어요. 얼굴 아는 사람이 있어 불편했지만 시간도 많이 지났고 설마 알아볼 사람이 있을까 싶어 얼른 다녀오자 싶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전 남편의 친구이자 동료 의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재수 씨. 네? 아, 현호 씨. 잘 지냈어요? 저야 잘 지냈죠. 오랜만이에요. 여긴 어쩐 일이에요? 혹시 어디... 지인 병문안으로 온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럼 이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필 그냥 지인 수준이 아니라 전 남편 고등학교 동창인 남자라 불편해서 얼른 자리를 뜨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지나치려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저를 붙잡는 겁니다. 저기 재수 씨. 네? 저기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따로 할 말이 있는데. 저한테요? 네, 지금 바쁘다고 하시니까 언제 시간 내서 따로 이야기할게요. 저는 망설이다 오랜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아 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전 남편 지인이라 찝찝하긴 했지만 전화번호 정도야 알려주고 이상하다 싶으면 차단하면 되겠거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주말 저녁으로 약속을 잡는데 솔직히 말해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둘러 딸 핑계를 대며 거절하며 전화로 이야기하라고 했죠.
그런데 자꾸 시간을 맞춰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시간 많이 잡아먹지 않을게요. 얼굴 보고 해야 할 말인 것 같아서요. 꼭 나와주세요, 꼭이요. 결국 제가 그 자리에 나간 건 원래 안 그러던 사람이라 그 이상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이미지가 괜찮았던 사람이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 지인이지만 굳이 남편의 모든 지인을 적으로 둘 필요도 없었고요. 그렇게 나간 자리에서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실은 홍석이가 저한테 부탁 하나를 했었어요. 어떤 부탁이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기가 막힌 부탁이었는데 제가 거절하니 대학 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때 그 남자의 씁쓸한 표정을 보면서 순간 저는 잊고 있었던 일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연애 때부터 남편이 술에 취하면 가끔 꺼내던 말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아서 나라의 지원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걸 알고 시아버지께서 생활비 지원을 해준 모양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그 일을 가끔씩 들먹이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한테 100만 원씩 넙죽넙죽 받아가던 녀석이 의사랍시고 이제 벤츠도 타고 다닌다. 솔직히 우리 아빠 덕분에 네 인생이 바뀐 거 아니냐? 우리 아빠 덕이면 내 덕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요. 도움을 받은 만큼 의사가 된 후 그 지원금을 이자까지 쳐서 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꺼내며 사람 민망하게 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만 좀 하라고 타박하면 오히려 그 남자가 친구들끼리 하는 장난이라고 웃으며 넘기곤 했었죠. 그때도 씁쓸한 표정이 드러나곤 했는데 잊고 살던 기억이 그 똑같은 표정을 보니 되살아나는 거예요.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알잖아요. 어지간하면 아버지 생각해서 홍석이 부탁 다 들어주는 거. 근데 그때는 괜히 어깃장을 놓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해해요. 들어주지 마세요, 그냥. 네, 그러려고요. 대신 어떤 부탁이었는지 재수 씨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자리 마련한 거예요. 그게 뭔데요? 홍석이가 그러더라고요. 재수 씨 좀 꼬셔서 수작 좀 걸어달라고요. 네? 아무래도 주변에 이 나이까지 미혼인 게 저뿐이고 만만한 사람이 저라서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은데 당시엔 그냥 웃기만 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당황스러워서요. 기가 막히네요, 정말. 꼬셔서 수작 좀 부려서 뭘 어쩌려고 했대요? 제가 현우 씨가 수작 부리면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도 웃기네요. 하여튼 장홍석, 그 인간은 주변 사람들을 딱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진작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놈의 콩깍지가 뭔지. 속된 말로 씹다 버리라는 거였죠.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두 사람 최근에 무슨 일로 다퉜다면서요. 아무래도 그 일 때문에 앙심을 품은 것 같은데. 참나, 앙심 품을 사람이 누군데. 순간 전 갑자기 기가 막힌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앙심을 품고 제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복수할 생각인 전 남편에게 복수를 해줄 아이디어요. 잠깐만요, 현우 씨. 저 좀 도와주실래요? 어떻게요? 그 제안 받아들여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제안 받아들이겠다고 해요, 그냥. 네? 이제 와서 어떡해. 장단 한번 맞춰주죠, 뭐. 결국 누가 뒤통수를 시원하게 맞게 되는지는 나중에 보고요. 저의 의미심장한 표정에 그 남자도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는 듯 웃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을 상대로 한 복수가 시작된 겁니다. 사실 4년 전에 했어야 할 속이 다 뻥 뚫리는 복수였죠. 그 뒤로 그 남자와 자주 어울리는 모습을 전 남편에게 보여주었어요. 전 남편 나오는 시간 맞춰 병원에 가서 그 남자를 기다린다거나 그 남자가 집까지 데려다주는 소리를 낸다거나요. 그렇게 한 달가량 남편만 모르는 연극을 했을 때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전 남편이 그러더군요. 요즘 표정 좋아 보이네. 당신 안 보면 남은 주름도 다 펴질 것 같은데 괜히 아는 척하지 말지. 그러다 큰 코 다친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경고야, 경고. 다 너 위해서 하는 경고. 남자 좋다고 그렇게 해벌쭉 웃고 다니지 말라고. 남이사, 해벌쭉 웃고 다니든 말든. 전 남편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를 쓱 보고는 사라지더라고요. 그 뒤통수를 보면서 그래, 내가 네 친구한테 푹 빠졌다고 생각해라 했죠. 그러다 전 시부모님의 호출로 전 시댁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아버님께서 그 남자와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그제야 같은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차 싶었죠. 전 남편 보라고 병원에서 얼굴을 비춘 건데 그새 저를 알아본 사람들이 소문을 낸 거예요. 아, 요즘 병원에 소문이 돌던데. 영주 너 정말 현호랑 그렇고 그런 사이야? 네? 그게... 저는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할까 싶다가도 전 남편과 똑같이 굴고 있다는 말을 들을까봐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아버님께서 꺼낸 말은 뜻밖의 이야기였습니다. 잘했다. 현호 그 녀석이야말로 사람 됨됨이가 됐지. 네? 우리 눈치 볼 필요 없다는 말이야. 책임감도 강하고 직업의식도 강한 녀석이라 믿을만해. 어려운 형편에 그만한 의사 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현호 그게 고등학교 때부터 떡잎부터 달랐다. 그러니 내가 선뜻 손을 내민 거지. 내가 어디 홍석이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도왔겠어? 그렇죠. 안 그래도 제 여동생 시집 보내고 호러머리 혼자 모시느라 여태 혼자 사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영주 너라면 둘이서도 잘 살 거야. 현서한테도 의붓아버지 역할 제대로 해줄 놈이고 현호랑 하는 새 출발이면 나 얼마든지 밀어줄 수 있다. 생각지 못한 아버님의 응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기 어려웠어요. 어색하게 웃고 감사하단 말만 어렵게 꺼낸 뒤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전 남편 잘못 얻어 걸려 말 못할 가슴앓이를 하긴 했지만 시부모님이라는 귀한 인연을 얻은 건 사실입니다. 아들 바람에 전적으로 며느리 편들어주는 시부모님이 얼마나 있겠어요. 도덕적이고 올바른 분이라 인간적으로 존경하시는 분들이었죠. 그런 분들까지 속여가며 복수를 할 가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속 편하자고 한 어설픈 복수가 그분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될까봐 걱정도 됐고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그 남자를 만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 골려주려고 만난 식사 자리, 카페에서의 대화, 근교 드라이브 그런 것들이 즐겁더라고요. 생각보다 말도 잘 통했고 은근히 배려심 있는 행동에 다시 보게 된 계기도 많았고요. 전에야 전 남편 친구니 이성적으로 볼 기회가 없어 몰랐는데 만나다 보니 상당히 괜찮은 남자였던 겁니다. 결국 저는 고민 끝에 그만두자고 먼저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현호 씨, 우리 여기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만하다니요? 복수 말이에요? 갑자기 그냥 좀 현타가 왔어요.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어머님 아버님도 알게 되셨는데 속이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저한테 앙심을 품었다는 이야기에 처음엔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일인데 이 나이 먹고 유치하게 뭐 하는 짓인가 싶고요. 그랬군요. 미안해요. 여기까지 와서. 그리고 고마워요. 현수 아빠한테는 그냥 적당히 둘러대줘요. 제 뜻대로 안 돼서 열받겠지만 그 정도만 해도 복수는 복수니까요. 웃으며 마무리하려는데 그 남자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불쑥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속이는 게 마음에 걸리는 거라면 안 속이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속이는 게 아니라 진짜면요. 진짜로 사귀는 거면요. 네? 그게 무슨... 그냥 우리 만나볼래요? 어설프고 유치한 복수 다 떠나서 진지하게 남자 대 여자로. 현호 씨, 진지하게 이야기할게요. 저 영조 씨한테 좋은 감정이 있어요. 복수랍시고 만나서 지냈던 시간 전부 나한테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당장 뭘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처럼 만나서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면 안 돼요? 진지한 남자의 이야기에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설렘 같은 건 신혼이 지나면서 영영 죽은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80에도 가슴은 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간을 좀 달라고 했고 그 사이 감정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 역시 그 남자와 다르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조심스레 새로운 시작을 시작한 겁니다. 복수가 아닌 연애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엔 전남편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으면 좋을까 연극을 하는 기분이었다면 그때부터는 전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표정이 나왔거든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 수다를 떨다 손을 잡고 걷는데 전남편과 딱 마주쳤습니다. 전남편은 맞잡은 저희 두 손을 보더니 갑자기 다가와 그러는 거예요. 야, 성현호. 이제 그만해도 돼. 영주야, 내가 너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러다 큰 코 다친다고. 너 아주 내가 친 덫에 보기 좋게 걸렸어, 알아? 무슨 말이야 그게? 눈치가 빠른 줄 알았더니 영. 하긴 너가 눈치가 빨랐으면 5년이나 속아줬겠냐? 내가 현호한테 시켰어. 너 좀 가지고 놀다가 버려달라고. 알잖아. 성현호 내 부탁이라면 뭐든지 하는 거. 전 남편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저를 마음껏 비웃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자친구도 전 남편 장단에 맞춰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별말 없이 빤히 쳐다보기만 하자 당황한 듯 저희 둘을 보다가 그 손을 탁 치는 거예요. 못 들었어? 너 제대로 속아 넘어갔다고. 현호 이 자식이 너한테 진심인 줄 알았어? 야, 너 표정 과간이더라. 더 깊어지기 전에 말해주는 거야. 가요, 현호 씨. 어? 야, 못 들었어? 현호 씨 시켜서 나 가지고 놀다 버려달라고 했다면서.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야, 한영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럼 곧 놀다가 버리겠네. 알려줘서 고마워. 됐지? 하, 너 지금 내 말 못 믿는 거야? 야, 성현호, 그만해. 너가 이야기해봐. 홍석아, 그만하자. 뭘 그만해? 영주씨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너가 나한테 어떤 제안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만해. 이게 무슨 소리야? 전 남편은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저희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좀 통쾌하더라고요. 처음 그 모습을 보려고 시작한 관계였는데 결국 진짜 복수를 완성한 거였어요. 그것도 더 통쾌한 방식으로요. 다 알고 있었어. 당신 즐거워 보이던데. 그동안 많이 즐거웠지? 그럼 된 거 아니야? 아, 내가 걔처럼 차이는 모습은 못 봐서 그건 좀 억울하겠네.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조만간 결혼할까 싶거든. 결혼? 하! 웃기고 있네. 너랑 성현호가 결혼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니네 둘이 무슨 결혼이야? 고마워. 당신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인연 맺게 됐네. 이러다 아까운 청춘 평생 혼자 살까 싶었는데. 하! 이제 둘이 짜고 치고 나 엿먹어보라 이거구나. 야, 성현호. 현서 엄마는 그렇다 치고 너까지 이 장난에 맞춰 놀아?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잘해주셨지. 그래서 아버님이 아끼시는 며느리 내가 잘해주려고. 전 남편은 크게 충격받은 듯 얼어붙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곁을 지나치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그렇게 한참 멀어지고 나서 갑자기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까 했던 말 진짜예요? 결혼할 거라는 말. 아, 그거야. 그냥 현수 아빠 열받으라고 꺼낸 말이죠. 무슨 결혼이에요. 얼마나 됐다고. 알아요. 그냥 좀 설레서. 전 솔직히 결혼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있으니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엄마로만 살겠다던 결심은 온데간데 없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도 어쩐지 죄책감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제게 결혼 제안을 한 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전 시부모님께서 저희 두 사람을 불러다 점심을 사주시면서 불쑥 결혼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아, 그래서 식은 올릴 거야? 현호, 너도 식장에 한 번은 들어가 봐야지. 네? 아닙니다. 사실 거기까진 이야기해보지 않았었어요. 먼 일이기도 하고. 알 것 다 알고 나이도 있는 대로 먹은 것들이 너무 재고 따지지 마라. 내가 보기엔 둘이 영락없는 천생연분이요. 나는 아주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줄에는 내가 서줄 수도 있고. 아버님, 너무 이른 이야기예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만 지내도 좋아요. 영준이 마음도 잘 알아. 근데 우리가 현우 얘도 잘 알고 너도 잘 아니까 하는 소리지. 설마 홍석이 그 녀석 때문이야? 그 녀석 눈치 보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그런 건. 그런 거 아니면 식 올려라. 너무 늦지 않게. 전 시부모님께 받는 재혼 제안이라니 아마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어쩐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분 좋은 식사를 하고 나서는 길에 하필 그 식당에 들어서던 전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곳에서 다른 병원 의사들과 모임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전 남편은 저희 네 사람을 보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 쳐다보다가 갑자기 제 남자친구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야, 성현호, 너 진심이야? 진심으로 현서 엄마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너 솔직히 이야기해봐. 너 우리 현서랑 이 사람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갑자기 네가 왜 이 사람이랑 붙어먹어? 이 자식이 어디서? 그때 잠자코 있던 아버님께서 남편의 정강이를 후려쳤습니다. 전 남편은 꽁꽁이 발로 뛰며 아파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전 남편과 함께 왔던 지인들도 화들짝 놀라 당황했고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 다 너 같은 줄 알아? 이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마라. 너같이 한심하고 형편없는 놈이 내 외아들이라는 게 세상 부끄러운 일이니. 아버님, 어머님이 전 남편을 보고 고개를 내젓고 멀어지자 저희도 그들을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 남편이 제 팔을 세게 붙잡아 세우는 겁니다. 너 진심 아니지? 너 진짜 현호 이 자식이랑 결혼할 거야? 야, 어떻게 내 친구랑 붙어먹을 생각을 하냐? 너 반반한 얼굴 가지고 내 친구 후려쳐서 복수할 생각이야? 그러면 적당히 해. 나도 알아들었으니까. 뭐 어떻게 말해야 알아들을래? 이거 나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딜? 야, 제대로 설명 좀 해보라고. 당장. 순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몸을 돌리려던 순간 제 팔을 다시 세게 움켜쥐고 못 가게 막는 전 남편 쪽으로 몸을 돌려 저는 무릎으로 적당하게 힘들여 전 남편 낭심을 걷어 차버렸어요. 순식간에 달아오른 얼굴로 마려운 사람처럼 꿇어앉는 전 남편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4년 전 제 휴대전화로 그 더러운 영상과 사진들이 도착했을 때 했어야 하는 복수였죠. 와, 진작 한 방 먹여줄걸. 늦은 만큼 이자 친셈 치자. 그리고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봐.
그땐 이 정도로 안 끝나. 평생 못 쓰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 알겠어? 너희 진짜... 그때 정말 발걸음이 가볍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그야말로 껑충껑충 하늘로 날아오를 것만 같았어요. 그 뒤로도 찌질하게 몇 번이나 연락이 와서 진짜 결혼할 거냐는 둥, 남자친구에게 더러운 과거가 있다는 둥, 별의 별소리를 다 하길래 차단해버렸어요. 그 집에서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전 남편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도 했고요. 아직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결혼하게 되더라도 그냥 혼인신고 정도만 하고 함께 살 것 같아요. 이제와 다시 두 번째 결혼식 올리는 것도 낯간지럽고 남자친구 역시 결혼식 자체에 큰 뜻이 없어서요. 솔직히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엔 딸에게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털어놓았는데 의외로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전 시부모님 영향도 있었고 실제로 남자친구가 딸에게 점수를 잘 따기도 했거든요. 셋이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딸과 있었던 크고 작은 갈등도 자연히 해소되었고 딸이 바쁜 제게 가졌던 불만들도 알게 되어 앞으로는 일을 줄이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세상 든든한 내 편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새삼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제는 상처보다는 상처에 난 새살에 감사하며 나쁜 일은 뒤로하고 즐거운 미래만 생각하려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